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지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들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 연기금을 중심한 기관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거래소에서는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강세가 이어졌고요. 코스닥은 오랜만에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2050이라는 자리대를 넘어가냐인데요. 제가 이번 주 2050자리를 넘어간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2050자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제가 강조를 해드리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습니다. 2050자리 가면은 다시금 맞고 떨어질 거야. 시장은 올만큼 왔으니까 2050자리에 가면은 이제 고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은 지수가 2000포인트 근처 왔을 때도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2050이라는 자리대가 어떤 의미고 돌파가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차트를 제가 말씀드릴 때 우선 2050이라는 가격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0이라는 이 가격대가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 자리대가 지난 우리나라 2011년도 주가가 급락이 떨어진 이후로요.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 자리대를 돌파가 나왔었어요. 돌파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박스권 돌파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는 강세 간다. 이렇게도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자리대는 어떻게 했어요? 지지되지 못하고 무너졌었죠.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지지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대형 지수를 보여드릴 텐데요. 실적이 안 되는 중형주들이 시장에서 과열이 나타나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사실 과열로 인한 상승이지 실적이 동반 못했던 상승이라서 지지가 못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2050자리 왔는데 이 자리에 오면은 늘 하는 얘기였어요. 시장에서는. 또다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쉽게 돌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펀드 환매 물량이 많이 나올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밑에 제가 파란색 선을 그어놓은 것이 투신권이, 즉 펀드가 갖고 있는 물량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때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더 간다 계속 노래 부르셨으니까. 그 다음에 저항 때 오니까 어떻게 돼요? 2000포인트 구간부터 계속해서 2050까지 펀드 환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또 펀드 환매 나와요.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펀드 환매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4년도 펀드 환매가 또 나왔었죠. 그럼 지금은 펀드 환매 나온 물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떨어질 것이다. 기관이 항상 이 구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했었다라고 섣부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게 뭐냐? 2050자리 넘어갈 때 중형주가 돌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중형 돌파 나올 수 없겠죠. 실적이 아직 안 되니까. 그럼 이번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대형주 차트 잠깐 볼게요. 제가 한 번에 키고 내려올 걸 못 키고 내려왔어요. 자, 이제 대형주 차트입니다. 자, 대형주 차트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종합주가 주봉 차트를 봤는데 지금 대형주 차트예요. 이 그림 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항상 2011년 이후에 올라갈 때마다 저항, 또 상반기에도 저항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 대형주 차트는 시장에서 돌파가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투신권에서 어떻게 했다 했어요? 올라갈 때마다 청산 어떻게 했어요? 투시권 물량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펀드 환매가 나올 거니까 2050이 저항이 될 거다. 이런 섣부른 예측은 뭐예요? 시장에서 진입을 망설이게 되는 거고 2050 돌파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거예요? 또 다 왔어? 또 쳐다보실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외국인이 불과 지난주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앞전에 2010년부터 주가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고 올라올 때 누가 이거를 올려줬냐? 외국인이 올려줬습니다. 이 황금색선인데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기관의 펀드 환매를 맞고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가격 왔었을 때 또다시 누가 들어옵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려줍니다. 역시 기관의 펀드 환매 맞고 떨어졌었죠. 마찬가지로 또 한 번 2014년도에 왔었다가 어떻게 자리 찍고 왔었습니다. 반등이. 그러면 이 제가 선 그어놓은 이 선이 무슨 선이길래 이 자리대를 건드리고 나면은 주가가 급등이 한 번씩 나왔냐? 이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트레일링 PBR 1.0배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PBR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산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트레일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3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3분기 실적이 나타내 정인 2분기 실적까지만 가지고 기업의 자산 가치를 판단한 겁니다. 순 자산 가치를.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무리 정서성장이고 경쟁이 치열하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이 1년에 아무리 이익을 못 내도 60조, 80조를 냅니다. 그럼 이런 대기업들이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뭐요? 평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가치, 특히나 밸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구간에 들어오면은 사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고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위기 상황이 있다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금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지 못하고 급락이 떨어졌어요. 아주 황당한 일이죠. 그동안 믿었던 트레일링 PBR 1.0이라는 수치를 이탈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런 구간에 왔었을 때 대형주에 대한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든지 알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이런 가격 보기가 정말 힘든 가격이고 주식하면서 몇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아주 천재일우의 기회 자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밸류를 알았다면 이 자리대에서 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현대차라든지 LG화이나 요즘 잘 가는 종목들 대형 애들 샀었다면 기본주가 얼마나 먹겠습니까? 30% 40%는 먹고 갑니다. 두 달 동안에 대형주로서 한 종목이 30% 40% 간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정말 좋은 행복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다들 어떻게 됩니까? 공포감이 너무 심하니까 더 빠질 거야. 밸류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더 빠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왔어요. 주가가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다시 한번 PBR 1.0배를 살려준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 여기서 올라가는데 올린 주역이 누구냐? 연기금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지난주부터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외국인들은 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에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 이게 9월달 FOMC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분위기였죠. 중국에서 경기가 둔화된다. 사실 실체가 없는 얘기였었는데 그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신흥국의 리스크 확대로 연결된 것이고 유가가 다시 한번 60%에서 급락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신흥국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 대한 자금을 다 빼버린 거죠. 그러면서 과하게 시장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가가 반등을 했어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 이건 나중 문제이고 유가가 회복하면서 남미 국가들,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호주 같은 이런 원자재 국가들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 둔화가 완화되면서 중국 증시가 반등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려감이 완화된 거죠.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다.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앞전에는 종합주가지수를 얘기할 때 1900짜리, 1800짜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오다가 이제는 2000짜리가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이제부터 매수를 해준다고 가정한다면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없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만 훨씬 높은 거죠. 투신권에서는 펀드 환매 나올 물량이 적으니까 이게 수급을 판단하는 거고 이게 시장 판단하는 겁니다. 단순히 2050은 예전부터 저항이었으니까 또 맞고 떨어질 거야. 그건 뭐예요? 분석이 아니라 그냥 떠드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시장에서 얼마 전에 환율이 떨어졌어요. 120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대로 내려왔으니까 환율 효과로 인해서 올라갔던 대형주들이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논리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논리는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올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한번 따져볼까요? 자, 환율이라는 것을 볼 때 화면이 잠깐만요. 안 넘어갔는데 자, 화면이 넘어갔어요. 이게 생방송인 거 확실히 티가 나죠? 자, 1,200원이라는 환율 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2011년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때, 신용등급 강등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항상 우리나라는 위기가 생길 때마다 환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1,150원 이상을. 그때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저점을 만들어요. 즉, 환율과 주가는 역외관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역외관계냐? 신흥국 환율이 위험 자산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신흥국이 안 좋다,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신흥국 환율이 전체가 약세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1,200원이나 갈 때를 가요. 어떻게? 예전 2011년도에 고점을 만들었다. 그 갈 때 다시 한번 간 거예요. 그러다가 불과 2, 3주 사이에 급락이 떨어졌죠? 왜 떨어졌습니까? 바로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급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나쁩니까? 아니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신흥국에 대한 우려도가 완화가 된 겁니다. 실제로 2010년도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유입이 됐대요. 언제 들어오냐? 잘 들어오는 환율 밴드가 있습니다. 자, 보죠. 원달 환율 레벨에 따라서 외국이 들어온 시기가 있는데 언제 들어옵니까? 1,100원에서 1,150원 사이에 들어오는 겁니다. 1,200원 이상에서 어떻게 돼요? 1,150원, 1,200원 사이에서 환차 손에 대한 우려를 얻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전후 끝났는데 지금 환율은 무슨 환율?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너무나 선호하는 환율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구간은 뭡니까? 외국인 들어오기도 좋고요. 신흥국에 대한 우려도 완화가 되고 있고요. 너무나 좋은 거죠. 밸류적으로도 너무나 싼 가격인 거고. 자, 근데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시장이 참 분석이란 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데 자, 시장에서 대형주를 끌고 간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가 환율 덕으로 갔는데 환율 꺾였으니까 자동차 이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자동차 이제 고점 찍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분석하는 데가 있어요. 참 이런 분석은 돈 주고도 아까운 분석입니다. 돈을 줘서도 안 돼요, 사실은.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그룹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났었습니까? 상반기를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 뭡니까? 이중통화 약세. 그 다음에 뭐예요? 신차 사이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신차 출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재고가 쌓였죠. 재고 쌓인 거 어떻게 돼요?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털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딜러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디젤 승용차 출시가 늦어졌어요. 디젤 승용차 출시가 안 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현대차는 안 된다.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 계속 빠졌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 환율이 올라갔어요. 환율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환율만 올라간 게 아니라 신흥국, 유럽, 이중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전체가 다 올라간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이중통화의 약세란 부분이 해소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재가 된 것이 아니라 악재였던 거 하나가 해소가 된 거죠. 그러면 주가 자체가 너무나 과한 평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줘야 됩니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반등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차트에서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맹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트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사실 좀 큰 그림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이 차트는 죽은 차트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차트를 볼 때를 좀 크게 보셔야 되는데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2008년도 말에 저점을 만들었어요. 이 당시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 문제가 있고 소비가 다 줄어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자동차 회사들이 파산이 나타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현대차가 이때가 위기를 기회다라고 했듯이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승승장구를 합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왔어요? 2012년도 5월 달까지 자그마치 176주 동안에 53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현대차가 공장을 풀가동을 한 거예요. 더 이상 현대차가 더 캐파를 늘리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 추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현대차 잘 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도 높아져요. 그리고 경쟁도 치열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률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감익이 된다. 이익이 조금씩 축소가 된다. 이익은 꾸준히 내요. 내는데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가 하락에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한전부지 입찰이다 뭐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너무나 빠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얼마? 53%라는 하락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3%의 하락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앞서 올라갔던 기간이 176주라고 했었죠. 하락한 기간이 얼마예요? 172주라는. 즉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난 거고, 그리고 차트사에서 저점 대비 상승폭의 38.2%라는 지지라인, 되돌림 자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기에 뭐라고 합니까? 공개방송이라든지 수다를 통해서 현대차 받아쳤습니다. 12만 8천원 저희는 매수를 했었지만 왜 매수를 합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부터 환율이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가 뭐예요? 악재를 해소한 단계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분석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차가 왜 주가가 멈춰 있습니까? 16만 6천원짜리 때 왜 멈춰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선이 24%의 하락자리였으니까. 그리고 앞전에 하락하기 전에 형성된 때 매물대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뭡니까? 다지기를 하는 거죠.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왜? 전체 상승폭의 38.2%는 뭐예요? 상승, 조정, 재차, 상승으로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를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지금 파는 관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파는 관점이 아닙니다.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현대차가 12만 8천원대, 14만대 잡았다면 지금 구간에서 심심합니다. 현대차가 아직까지도 강세를 못 띱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루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 수익이 담보되신 분은 쭉 갖고 가셔도 좋은 종목인 겁니다. 왜? 내년에 모멘텀이 충만할 때문에 그래요. 무슨 모멘텀이 있습니까? 많죠. 우선 중국에서 경쟁이 심화된다는 부분도 현대차 주가의 약세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죠. 1600cc 소형차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 그러니까 5%만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앞전에 2009년도에 중국에서 취득세 인하를 했었을 때 그 당시 수용차를 포함해서 553%의 판매가 증가되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기대되는데 얼마 정도? 내년까지 취득세 인하가 들어가는데 약 250만 대의 차량 판매가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통화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또 뭐 했어요? 디젤 승용차가 출시를 못했었어요. 디젤 승용차 출시를 못한 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복이 된 케이스죠. 폭스바겐 여판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신차 사이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중에 하나가 현대 아반떼입니다. 그게 신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투싼이라든지 소나타 뭐 1.6짜리가 또 나와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현대차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못하다 하더라도 4분기부터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립니까? 우리가 22일 날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형주를 하신 분들은요. 실적 미리 다 예상치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실적 컨센서스라든지 발표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형주 매매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본으로 다 알고 가야 됩니다. 이 시간은요. 제가 이 시간은 올라간 종목이 저희가 이거 샀습니다. 여기서 올라갔죠? 수익 잘 났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올라가기 전에 시장에서 예상 이렇게 하고 그 전에 대응 전략과 어떤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매도해야 되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이 방송 정말 어마어마한 방송이라고. 굉장한 방송이라고 했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어떻습니까? 왜? 현대차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대모비스 다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현대차는 우리나라 완성차를 대표하는 회사이고요. 현대모비스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을 대표하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보다 현대모비스를 더 좋아합니다. 왜? 현대모비스는 차가 많이 팔고 난 다음에 AS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현대모비스도 똑같았어요. 현대차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얼마? 약 600%. 현대차도 좀 더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 어떻습니까? 기간 조정을 길게 받고 주가 하락했는데, 이 자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자리? 전체 상승폭의 38.2% 자리가 딱 찍힌 겁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18만 원대 후반 19만 원대는 적극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전문가님 자동차 안 좋다는데요. 왜 안 좋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데, 악재가 해소가 되었는데 당연하겠죠. 현대모비스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4분기가 좋겠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부품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완성차는 50% 지분인데 중국에서 정책이 들어왔으니까 좋을 겁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죠. 근데 우선은 현대차를 갖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내일 모레가 현대차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게 뭐냐면, 현대차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세하게 짤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세세하게 짜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보면서 아까는 제가 보여드린 차트가 시장에서 이제 주봉 차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봉 차트를 보냐면, 주봉은 큰 그림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 때 세세하게 짜줘야 된다는 건데, 일봉 차트를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올해 3월 달부터 고점을 만들고 추세 자리대를 이때 돌파가 나오고 뭐 해줍니까? 지지를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현대차는 항상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상승은 뽑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숨고르기를 해주고 상승을 뽑고 또 숨고르기를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우리가 실적 발표하는데 예상치보다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실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 중간 마디가 딱 16만 원짜리입니다. 16만 원 정도 자리를 어떻게 돼요? 매수가 들어가요. 내일 모레 오전까지는 시장에서 현대차 급반등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앞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다 뭐예요? 관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관망할 때 뭐예요? 16만 원에 들어갑니다. 대신 윗자리인 16만 8천짜리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전의 자리 때보다 더 높게 우리가 한번 연결을 보는 거고요. 만에 하나 안 좋아서 흐름이 나온다. 15만 5천 원을 컷자리 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실적 발표 전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내일은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전기차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센클럽 강지현 전문가였습니다.